김유신은 민족 영웅이 아니라 동족을 학살한 배신자였습니다. 부산에서 만난 한 역사 교사가 저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30년 넘게 학생들에게 김유신을 삼국 통일의 위대한 영웅으로 가르쳐 오신 분이었어요. 제가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기록을 바탕으로 김유신의 다른 면을 말씀드렸는데 믿기 어려워하시는 표정이었습니다. 당연한 반응이었죠. 우리는 모두 김유신을 외침을 물리치고 나라를 통일한 성웅으로 배워왔으니까요.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김유신이 이룬 삼국 통일이 사실은 외세를 끌어들여 같은 민족을 학살한 동족 쌍잔의 비극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웅서사로 알고 있는 그 통일 과정에는 수많은 백제인과 고구려인들의 피가 흘러 있었어요. 저는 이 사실을 처음 알았을 때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배워온 역사관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거든요. 김유신은 우리에게 너무나 완벽한 영웅이었잖아요. 화랑도 출신의 의로운 장군이자 외침을 막아낸 구국의 영웅이었죠. 교과서에 나오는 김유신의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595년 진골 귀족 가문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뛰어난 무예와 지략을 보였던 인물. 화랑도에 들어가 충효 정신을 기르고 신라의 삼국 통일을 이끈 위대한 장군. 특히 백제와 고구려를 차례로 멸망시키고 당나라 세력까지 축출해 한반도를 통일한 영웅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대중문화에서도 김유신은 항상 이상적인 인물로 등장했어요. 1970년대 MBC 드라마 화랑 김유신에서부터 최근 작품들까지 모든 매체에서 김유신은 정의롭고 용감한 영웅이었습니다. 외침에 맞서는 불굴의 의지를 가진 애국자, 백성을 사랑하는 어진 장군으로 묘사되었죠. 하지만 삼국사기의 기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특히 백제와 고구려 멸망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을 보면 김유신이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영웅이었는지 의문이 들거든요. 먼저 백제 멸망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660년 7월 신라와 당나라 연합군이 백제를 침공했어요. 이때 김유신은 신라군을 이끌고 당나라 군대와 함께 백제를 공격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김유신이 외국 군대인 당나라와 손을 잡고 같은 민족인 백제를 공격했다는 거예요. 당시 백제는 분명히 신라와 경쟁 관계에 있었지만 결코 외적은 아니었습니다. 같은 한반도에 살던 같은 민족이었죠. 그런 백제를 멸망시키기 위해 외국 세력을 끌어들인 것이 과연 옳은 일이었을까요? 삼국사기에 따르면 백제가 멸망할 때의 상황은 참혹했습니다. 의자왕과 태자 부여용이 당나라로 끌려갔고 백제 왕족들은 모두 포로가 되었어요. 백제의 수도 사비성이 함락될 때 수많은 백제인들이 죽임을 당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백제 멸망 후 벌어진 일들이었어요. 백제 유민들이 부흥운동을 일으키자 김유신은 이를 무자비하게 진압했습니다. 건모잠, 도침 같은 백제 부흥군 지도자들을 차례로 제거했죠. 이들은 조국의 독립을 위해 싸운 의병들이었는데 김유신에게는 그냥 제거해야 할 반란군이었던 겁니다. 고구려 멸망 과정도 마찬가지였어요. 668년 9월 드디어 고구려가 멸망했을 때 김유신은 다시 한번 당나라와 손을 잡고 동족을 공격했습니다. 보장왕이 항복하고 평양성이 함락될 때 수많은 고구려인들이 당나라로 강제 이주당했어요. 특히 안타까운 것은 고구려 왕족과 귀족들의 운명이었습니다.
보장왕은 당나라로 끌려가 비참한 말년을 보냈고 수많은 고구려 유민들이 가족과 헤어져 중국 각지로 흩어졌어요. 이들에게 김유신은 해방자가 아니라 침략자였던 셈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김유신이 이런 일들을 하면서도 자신을 정당화했다는 거예요. 삼국사기를 보면 김유신은 백제와 고구려를 오랑캐라고 부르며 이들과의 전쟁을 정당화했습니다. 같은 민족인데도 말이에요. 이런 인식은 당시 신라 귀족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자신들만이 정통성 있는 국가이고 백제와 고구려는 제거해야 할 경쟁자라고 여겼던 거죠. 하지만 오늘날의 시각에서 보면 이는 명백한 동족상잔이었습니다. 물론 김유신의 입장에서는 신라의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을 수도 있어요. 당시 동아시아는 당나라가 패권을 장악하고 있었고 한반도의 소국들이 혼자 힘으로 버티기는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김유신은 당나라와 손을 잡고 경쟁국들을 제거한 후 나중에 당나라마저 축출하려는 계획을 세웠을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김유신은 나중에 당나라와 갈등을 빚으며 이들을 한반도에서 몰아냈어요. 이 부분은 분명히 높이 평가할 만한 업적입니다. 외세를 이용한 후 다시 그 외세를 축출한 것은 뛰어난 전략이었거든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치른 대가가 너무 컸어요. 수많은 백제인과 고구려인들이 목숨을 잃었고 살아남은 사람들도 고향을 잃고 유민이 되어야 했습니다. 1000년 이상 이어져 온 백제와 고구려의 문화와 전통도 많은 부분이 사라졌어요. 저는 이런 사실들을 알게 되면서 복잡한 심경이 되었습니다. 김유신을 무조건 영웅시할 수도, 무조건 비난할 수도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역사는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다면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온 김유신의 모습이 일면적이었다는 거예요. 영웅으로서의 면만 부각시키고 동족상잔의 비극적 측면은 감춰왔던 거죠. 이런 역사 인식으로는 올바른 교훈을 얻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현재 우리가 분단 상황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김유신의 사례는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예요. 통일은 분명히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동족끼리 싸우는 비극은 되풀이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앞으로 4편에 걸쳐 김유신과 삼국 통일의 진실을 차근차근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역사의 이면을 함께 탐구해 보시죠. 김유신이 화랑도 정신으로 조국을 지킨 영웅이라고 배웠는데 그게 틀렸다는 말씀인가요? 광주에서 만난 한 60대 남성이 저에게 하신 질문이었어요. 이분은 어릴 때 김유신 위인전을 읽으며 꿈을 키웠다고 하시더라고요. 용감하고 의로운 김유신처럼 되고 싶어 했다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그분의 믿음을 흔들어 놓은 거였죠.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김유신의 모습이 교육과 대중문화를 통해 너무나 완벽하게 미화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복잡하고 모순적인 역사적 인물을 단순한 영웅서사로 포장해버린 거였어요. 먼저 교과서에서 김유신이 어떻게 서술되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김유신은 일관되게 삼국 통일의 영웅으로 소개되어 있어요. 신라의 뛰어난 장군으로서 백제와 고구려를 차례로 물리치고 당나라 세력까지 축출하여 한반도를 통일했다는 식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특히 화랑도와 연결된 서술이 인상적이에요. 화랑도에서 충효 정신과 무예를 익힌 김유신은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쳐 싸웠다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화랑도는 고결한 정신력의 상징으로 그려집니다.
세속오계의 가르침에 따라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이상적인 청년 조직이라고 소개되어 있어요. 도덕 교과서는 더 극단적입니다. 김유신의 애국정신을 본받자 조국 통일을 위해 희생한 김유신,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아이들이 이런 걸 보면 김유신을 완벽한 롤모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역사 교과서에서도 삼국 통일의 의의만 강조하고 있어요. 분열되어 있던 한반도를 하나로 통합하여 민족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식으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통일 과정에서 벌어진 동족 간의 갈등이나 희생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아요. 대중문화에서의 김유신은 더욱 이상화되어 있습니다. 197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수많은 영화와 드라마가 만들어졌는데 모두 김유신을 완벽한 영웅으로 그렸어요. 1977년 영화 화랑 김유신에서는 김유신이 화랑도의 이상을 구현하는 완벽한 인물로 나옵니다. 적과의 전투에서는 용맹하고 부하들에게는 자애로우며 백성들에게는 자상한 지도자로 그려져 있어요. 여기서 백제와 고구려는 신라를 침입하는 적으로만 묘사됩니다. 1992년 KBS 드라마 삼국통일에서도 비슷해요. 김유신은 조국의 위기를 구원하는 영웅으로 등장합니다. 백제의 침입으로 고통받는 신라,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는 의로운 장군이죠. 여기서도 삼국 간의 갈등은 단순히 선악 구조로 그려집니다. 2012년 MBC 드라마 계백에서는 백제 관점에서 이야기가 진행되지만 그래도 김유신은 존경받을 만한 적장으로 나와요. 비록적이지만 무사로서의 품격을 갖춘 인물로 그려지거든요. 이런 작품들의 공통점은 김유신을 도덕적으로 완벽한 인물로 그린다는 거예요. 전쟁의 잔혹함이나 동족상잔의 비극은 거의 다루지 않습니다. 대신 웅장한 전투 장면과 감동적인 희생 정신만 부각시키죠. 소설과 만화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린이용 위인전에서 김유신은 항상 착하고 용감한 인물로 나옵니다. 어려서부터 정의감이 강했던 김유신,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김유신,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그려져 있어요. 심지어 게임에서도 김유신은 최고급 영웅 캐릭터로 등장해요. 강한 능력치와 멋진 외모를 갖춘 이상적인 장군으로 설정되어 있거든요. 젊은 세대들도 이런 매체를 통해 김유신을 영웅으로 인식하게 되었죠.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의 반응은 당연했습니다. 전국 곳곳을 다니며 김유신에 대한 생각을 물어봤는데 대부분 비슷한 답이 돌아왔어요. 김유신? 당연히 영웅이지. 나라를 통일한 위인 아냐? 서울 강남구에서 만난 55세 여성의 대답이었어요. 이분뿐만 아니라 제가 만난 50대 이상 분들은 모두 김유신을 의심 없이 영웅으로 여기고 계셨습니다. 화랑도 출신이니까 정신력도 강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도 남달랐을 거야. 대구에서 만난 65세 남성의 말씀이었어요. 화랑도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가 김유신에 대한 평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젊은 세대의 반응도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대학생들에게 물어봐도 삼국통일한 위인 정도의 답이 돌아왔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뭘 했는지는 잘 모르겠다는 분들이 많았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교육 현장의 반응이었습니다. 현직 역사 교사 20분에게 김유신에 대한 생각을 물어봤는데 대부분 가르치기 좋은 인물이라고 답하셨어요. 학생들에게 애국심과 통일 의지를 심어주는데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계셨거든요. 하지만 김유신의 다른 면에 대해서는 거의 모르고 계셨어요. 동족상잔의 측면도 있지 않을까요?
라고 물어보니 대부분 당황하셨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부모들의 반응도 비슷했어요. 아이들에게 김유신을 롤모델로 제시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김유신처럼 용감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우리 아이가 지금까지 잘못 배운 건가요? 한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어보셨어요. 김유신의 다른 면을 들으시고 나서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지역별 반응의 차이였어요. 경주나 부산 같은 신라 지역에서는 김유신에 대한 자긍심이 특히 강했습니다. 반면 공주나 부여 같은 백제 지역에서는 미묘한 반응을 보이는 분들이 있었어요. 솔직히 우리 조상들한테는 침략자 아닌가? 부여에서 만난 한 향토사학자의 말씀이었어요. 하지만 이런 의견을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분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김유신은 국가적 영웅으로 여겨지고 있었거든요. 이런 반응들을 보면서 김유신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일방적으로 형성되어 있는지 알 수 있었어요. 교육과 대중문화를 통해 수십 년간 반복된 영웅서사가 사람들의 믿음으로 굳어진 거였죠. 하지만 역사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모든 인물에게는 빛과 그림자가 있거든요. 김유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삼국통일이라는 위협을 잃었지만 그 과정에서 동족상잔의 비극도 있었어요. 문제는 우리가 한쪽 면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일방적 인식으로는 역사에서 제대로 된 교훈을 얻기 어렵습니다. 특히 현재 분단 상황에서는 더욱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다음 내용은 삼국통일 과정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몰랐던 김유신의 또 다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백제와 고구려도 우리 민족인데 왜 김유신이 이들과 싸운 건 통일이고 임진왜란은 외침이라고 하는 거죠? 전주에서 만난 한 대학생이 저에게 던진 질문이었어요. 정말 날카로운 지적이었습니다. 같은 민족끼리 싸우는 것과 외민족의 침입을 똑같이 볼 수는 없다는 거였죠. 이 질문을 듣고 저는 삼국통일의 본질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삼국통일 과정이 사실상 동족상잔의 참혹한 전쟁이었는데 우리는 이를 영웅서사로 포장해왔기 때문입니다. 승자의 관점에서만 역사를 기록하다 보니 패자들의 고통과 희생은 감춰진 거였어요. 먼저 백제 멸망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660년 7월 10일 신라와 당나라 연합군이 백제를 침공했어요. 당시 백제는 의자왕이 통치하고 있었는데 내정이 혼란스러운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외국 군대를 끌어들여 공격할 이유는 없었죠. 삼국사기를 보면 당시 상황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김유신이 이끄는 신라군 5만 명과 소정방이 지휘하는 당나라 군대 13만 명이 백제를 향해 진격했습니다. 백제군은 계백이 이끄는 5천 명의 결사대로 황산벌에서 마지막 저항을 시도했지만 결국 전멸했어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계백의 결사대가 왜 그렇게 치열하게 싸웠느냐는 거예요. 단순히 영토 확장 전쟁이었다면 그렇게까지 목숨을 걸고 싸울 이유가 없었겠죠. 하지만 이들에게는 조국의 멸망을 막아야 한다는 절박함이 있었어요. 삼국유사에는 계백이 황산벌 전투 직전에 자신의 처자를 죽인 이야기가 나와요. 나라가 망하면 가족들이 노예가 될 것을 알고 차라리 죽이는 게 낫다고 생각한 거였죠.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
당시 백제인들의 심정을 보여줍니다. 7월 18일 백제의 수도 사비성이 함락되었어요. 의자왕과 태자 부여용은 웅진성으로 피했다가 결국 항복했습니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이때 백제 왕족과 대신들이 모두 당나라로 끌려갔고 백제는 완전히 멸망했다고 되어 있어요. 하지만 진짜 비극은 그 후에 시작되었습니다. 백제 유민들이 부운동을 일으키자 김유신은 이를 무자비하게 진압했거든요. 복신, 도침, 흑치상지 등이 이끄는 백제 부운군은 나라를 되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저항했어요. 특히 주목할 만한 인물은 건모잠이었습니다. 그는 백제의 옛 장군으로서 임존성을 중심으로 부운동을 이끌었어요. 삼국사기를 보면 건모잠이 얼마나 치열하게 저항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백제 유민들이 건모잠을 중심으로 뭉쳐 신라군에 맞서 싸웠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지만 김유신의 진압 작전은 냉혹했습니다. 663년 8월 신라군은 임존성을 포위하고 건모잠을 생포했어요. 그리고 그를 공개적으로 처형했습니다. 다른 부운군 지도자들도 비슷한 운명을 맞았어요. 더 안타까운 것은 백제 부운동에 참여했던 일반 백성들의 운명이었습니다. 삼국사기에는 부운군에 가담했던 백제인들을 모두 찾아내어 처벌했다는 기록이 나와요. 이들 중 상당수가 노예가 되거나 다른 지역으로 강제 이주당했어요. 백제 문화의 파괴도 심각했습니다. 왕궁과 사찰들이 불타거나 파괴되었고 백제의 고유한 문화 유산들이 많이 사라졌어요. 물론 의도적인 문화 말살 정책은 아니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1000년 이상 이어진 백제 문명이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고구려 멸망 과정은 더욱 복잡했어요. 668년 9월 21일 고구려의 수도 평양성이 함락되었습니다. 이때도 김유신은 당나라와 손을 잡고 고구려를 공격했어요. 고구려는 백제보다 훨씬 강력한 국가였기 때문에 멸망 과정도 더 오래 걸렸습니다. 연개소문의 독재 정치로 내분이 일어난 틈을 타서 신라와 당나라가 침공한 거였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동족을 공격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었죠. 고구려 멸망 당시의 상황도 참혹했어요. 보장왕이 항복한 후 고구려 왕족들은 모두 당나라로 끌려갔습니다. 고구려 유민들도 대규모로 중국 내지로 강제 이주당했어요. 삼국사기에 따르면 고구려 유민 20여만 명이 당나라 각지로 흩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고구려 부운동에 대한 신라의 대응이었어요. 건모잠, 안승 등이 고구려 재건을 위해 노력했지만 김유신은 이들과도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때로는 이들을 이용하기도 하고 때로는 제거하기도 했어요. 안승의 경우가 특히 비극적이에요. 그는 고구려 왕족 출신으로 고구려 부흥을 꿈꿨지만 결국 신라에 귀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라에서는 그를 보덕국왕으로 봉했지만 이는 형식적인 지위일 뿐이었어요. 실질적으로는 신라에 종속된 상태였죠. 이런 과정에서 수많은 고구려인들이 희생되었어요.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지만 수십만 명의 고구려인들이 고향을 잃고 유민이 되어야 했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이런 비극적 상황이 제대로 기록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삼국사기는 신라 중심으로 편찬되었기 때문에 승자의 관점에서만 서술되어 있거든요. 패배한 백제와 고구려의 입장은 거의 반영되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 백제 멸망을 다룬 기록을 보면 신라가 백제의 침공을 막아내고 영토를 회복했다는 식으로 서술되어 있어요.
마치 백제가 먼저 침공한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실제로는 신라가 당나라와 손잡고 백제를 침공한 것이었습니다. 고구려 멸망에 대해서도 고구려의 폭정을 끝내고 민족을 통일했다는 식으로 미화되어 있어요. 연개소문의 독재가 문제였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외국 세력과 손잡고 나라를 멸망시키는 것이 정당한지는 의문이죠. 이런 일방적인 기록 때문에 우리는 삼국 통일의 어두운 면을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승리의 영광만 기억하고 희생과 고통은 잊어버린 거죠. 하지만 역사는 승자의 것만이 아니에요. 패자들의 이야기도 함께 기억해야 진정한 역사 인식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같은 민족끼리 싸운 비극적 상황이라면 더욱 그렇죠. 현재 우리가 분단 상황에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런 역사적 교훈이 더욱 중요해요. 통일은 분명 필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동족끼리 싸우는 비극은 되풀이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다음 편에서는 김유신이 당나라와 손을 잡게 된 배경과 그 후의 갈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외세 이용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해 보시죠. 김유신이 당나라에 나라를 팔아넘기려고 했다는 건 아니잖아요? 평양에서 온 한 탈북민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이분은 북한에서 김유신을 외세를 끌어들인 매국노라고 배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남한에 와서는 정반대로 민족 통일의 영웅이라고 들으니까 혼란스럽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관점의 차이였어요.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김유신이 당나라와 맺은 동맹이 단순한 군사 협력이 아니라 사실상 속국 관계를 인정하는 굴욕적 협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후 당나라를 축출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먼저 신라가 당나라와 동맹을 맺게 된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7세기 중반 동아시아는 당나라가 패권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당나라는 주변국들을 복속시키려 했고 한반도의 삼국도 그 대상이었습니다. 당시 신라는 가장 약한 국가였어요. 백제와 고구려는 모두 신라보다 강력했고 특히 백제는 일본과도 연결되어 있어서 신라에게는 큰 위협이었죠. 이런 상황에서 김유신은 당나라와 손을 잡는 것이 유일한 생존책이라고 판단했을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동맹의 조건이었어요. 삼국사기를 보면 김춘 추후에 무열왕과 당나라에 가서 맺은 협정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신라는 당나라의 속국임을 인정하고 당나라 연호를 사용하며 매년 조공을 바치기로 했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영토 분할에 관한 약속이었습니다.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킨 후 그 땅을 당나라와 나누어 갖기로 한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대동강 이남은 신라가, 이북은 당나라가 차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한반도를 외국에 넘겨주는 것과 다름없었어요. 김유신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혼자 힘으로는 백제와 고구려를 상대할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대가로 치른 것이 너무 컸어요. 660년 백제 멸망 과정을 보면 이런 문제점이 드러납니다. 신라군은 당나라군과 함께 행동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당나라의 지휘를 받았어요. 소정방이 총사령관이었고 김유신은 부사령관 역할에 불과했습니다. 백제가 멸망한 후에도 문제가 계속되었어요. 당나라는 백제 지역에 웅진도독부를 설치하고 직접 통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신라가 기대했던 영토 확장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당나라 세력이 한반도 깊숙이 들어온 거였죠. 668년 고구려 멸망 과정도
마찬가지였어요. 당나라는 평양에 안동도 호부를 설치하고 한반도 전체를 지배하려고 했습니다. 애초 약속과는 완전히 다른 행동이었어요. 이때 김유신은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당나라의 야욕을 그대로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저항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죠. 다행히 김유신은 후자를 선택했어요. 670년부터 시작된 나당 전쟁이 그 결과였습니다. 김유신은 당나라와의 전면전을 결심하고 이들을 한반도에서 축출하려고 했어요. 이 부분은 분명히 높이 평가할 만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문제가 있었어요. 나당 전쟁 과정에서 김유신은 고구려와 백제 유민들을 이용했거든요. 이들의 반당 감정을 자극해서 신라 편으로 끌어들인 거였죠. 예를 들어 안승의 경우를 보면 이런 문제점이 드러납니다. 안승은 고구려 왕족 출신으로 고구려 재건을 꿈꿨어요. 김유신은 처음에는 안승을 지원하는 척하면서 당나라와 싸우는데 이용했습니다. 하지만 당나라를 축출한 후에는 안승을 견제하기 시작했어요. 고구려가 실제로 부활하면 신라에게 위협이 될 수 있으니까요. 결국 안승은 신라에 완전히 종속되었고 고구려 재건의 꿈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백제 유민들에 대한 대우도 비슷했어요. 나당 전쟁 중에는 이들을 동맹군으로 대우했지만 전쟁이 끝난 후에는 2등 시민으로 전락시켰습니다. 백제의 고유 문화와 전통도 점차 사라지게 만들었어요. 이런 과정을 보면 김유신의 정책이 일관성이 없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상황에 따라 동맹을 맺기도 하고 배신하기도 했거든요. 물론 정치가로서는 현실적인 판단이었겠지만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특히 심각한 문제는 외세 의존의 관성이었어요. 김유신은 당나라를 축출한 후에도 여전히 외교적으로는 당나라에 의존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당나라의 속국 지위를 유지한 거였어요. 이는 후대에 큰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신라 말기에 당나라 세력이 다시 한반도에 개입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거든요. 외세 의존의 습관이 한번 생기면 쉽게 고치기 어렵다는 교훈을 보여주는 사례예요. 또 다른 문제는 통일 과정에서 형성된 신라 중심주의였어요. 김유신은 백제와 고구려 문화를 신라 문화로 흡수 통합하려고 했습니다. 이는 문화적 다양성을 해치는 결과를 낳았어요. 예를 들어 백제의 뛰어난 건축 기술이나 고구려의 벽화, 예술 같은 것들이 제대로 계승되지 못했습니다. 신라 문화로 통일하려다 보니 다른 지역의 고유한 문화 유산들이 사라진 거였죠. 언어 정책도 마찬가지였어요. 신라 방언을 표준으로 삼고 다른 지역 방언을 억압했습니다. 이는 문화적 획일주의로 이어졌어요. 이런 정책들이 후대에 지역 감정의 뿌리가 되었다는 분석도 있어요. 백제와 고구려 지역 사람들이 신라계 지배층에 대해 반감을 갖게 된 거죠. 물론 당시로서는 통치 안정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부작용이 컸습니다. 김유신의 개인적 야심도 문제였어요. 삼국사기를 보면 김유신이 권력욕이 상당히 강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통일 과정에서 자신의 지위를 공고히 하려고 노력했거든요. 특히 왕권과의 관계에서 이런 모습이 드러나요. 김유신은 무열왕계와 혼인관계를 맺어 권력 기반을 다졌습니다. 이는 신라 왕실의 신성성을 해친 결과를 낳았어요. 문무왕 때는 김유신과 왕실 간에 미묘한 갈등도 있었어요. 김유신의 권력이 너무 강해지자 왕실에서 견제하려고 했거든요.
이런 내부 갈등이 통일 이후 신라의 정치적 불안정을 가중시켰습니다. 물론 김유신의 모든 결정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어쩔 수 없는 선택들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치른 대가와 후유증도 분명히 있었다는 점은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편에서는 이런 역사적 교훈이 현재 우리에게 주는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분단 상황에서 통일을 추진할 때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하는지도 함께 알아보시죠. 그럼 결국 김유신은 영웅인가요? 아닌가요? 인천에서 만난 한 시민이 저에게 하신 마지막 질문이었어요. 김유신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들으신 후 내리신 결론을 궁금해 하셨던 거죠.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어려운 질문이었거든요.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역사적 인물을 평가할 때는 단순한 선악 구조로 접근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김유신 같은 복합적 인물은 다면적으로 봐야 제대로 된 평가가 가능해요. 먼저 김유신의 긍정적 측면부터 인정해 보겠습니다. 분명히 그는 뛰어난 정치가이자 군사 전략가였어요. 당시 혼란스러운 동아시아 정세에서 신라의 생존과 번영을 이끌어낸 공로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특히 당나라를 축출한 것은 높이 평가받을 만해요. 만약 김유신이 당나라에 계속 굴복했다면 한반도는 중국의 일부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나당 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한반도의 독립을 지켜낸 것은 분명한 업적이에요. 삼국 통일 자체도 긍정적 의미가 있었습니다. 비록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한반도에 통일된 정치체를 만들어냈거든요. 이는 후대 고려와 조선으로 이어지는 통일 국가의 전통을 만든 출발점이었어요. 문화적 통합도 일정 부분 성과가 있었습니다. 비록 신라 중심의 획일적 통합이었지만 그래도 한반도 전체에 공통된 문화 기반을 만들어냈어요. 이는 민족 정체성 형성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유신 개인의 능력도 인정해야 해요. 그는 탁월한 군사적 재능을 가지고 있었고 복잡한 국제 정세를 잇는 안목도 뛰어났습니다. 특히 외교적 수완은 당시로서는 최고 수준이었어요. 하지만 부정적 측면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동족상잔이었어요. 같은 민족끼리 싸워서 수많은 희생을 낳은 것은 비극적인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통일이라는 명분이 있다고 해도 그 과정에서의 잔혹함은 정당화하기 어려워요. 외세 의존도 큰 문제였습니다. 당나라를 이용해서 경쟁국을 제거한 것은 단기적으로는 성공적이었지만 장기적으로는 외세 개입의 빌미를 제공했어요. 이는 후대에 큰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문화적 획일주의도 문제였어요. 백제와 고구려의 고유한 문화를 제대로 보존하지 못했고 신라 문화로 강제 통합하려고 했거든요. 이는 문화적 다양성을 해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렇다면 김유신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유신은 시대적 한계 안에서 최선을 다한 인물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도 있었다는 거예요. 무조건 영웅시할 수도, 무조건 비난할 수도 없는 복합적 인물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역사적 교훈을 현재에 어떻게 적용하느냐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분단 상황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김유신 사례에서 배울 점이 많습니다. 첫째, 통일 과정에서 외세를 이용하는 것의 위험성을 알 수 있어요. 김유신이 당나라와 손잡은 것처럼 현재도 통일 과정에서 외국 세력에 의존하려는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에요. 외세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기 때문에 언제든 배신할 수 있거든요. 둘째, 동족상잔의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아야 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현재 남북이 분단되어 있지만 서로를 적으로 여겨서는 안 되어요. 평화적 통일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셋째,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통일이 되어야 해요. 김유신처럼 한쪽 문화로 획일화하려고 하면 안 되고 남북의 서로 다른 문화를 인정하고 포용하는 통일이 되어야 합니다. 넷째, 통일 과정에서 지도자의 개인적 야심이 개입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김유신처럼 권력욕에 사로잡히면 통일의 본래 목적을 잃을 수 있거든요. 이런 교훈들을 종합해보면 김유신 사례는 우리에게 통일의 중요성과 동시에 그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들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단순히 영웅으로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 비판적으로 검토해봐야 할 역사적 인물이라는 겁니다. 교육 현장에서도 이런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해요. 학생들에게 김유신을 가르칠 때 영웅적 측면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문제점도 함께 알려줘야 합니다. 그래야 학생들이 비판적 사고력을 기를 수 있어요. 대중문화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김유신을 소재로 한 영화나 드라마를 만들 때 일방적으로 미화할 것이 아니라 복합적인 인물로 그려야 합니다. 그래야 관객들이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질 수 있어요. 학계에서도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신라 중심의 자료에 의존했는데 백제와 고구려 관점의 자료도 더 발굴하고 연구해야 해요. 그래야 균형 잡힌 역사 인식이 가능합니다. 일반 시민들도 역사를 보는 눈을 기를 필요가 있어요. 단순한 영웅 서사에 만족하지 말고 복합적이고 다면적으로 역사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어요.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는 이런 교육이 더욱 중요해요. 이들이 미래의 통일을 이끌어갈 주역들이니까요. 김유신 사례를 통해 통일의 소중함과 동시에 그 과정에서의 주의점들을 배워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김유신은 우리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인물이에요. 하지만 무조건적인 숭배나 일방적인 비난보다는 균형 잡힌 평가가 필요합니다. 그의 업적은 인정하되 문제점도 함께 기억해야 해요. 이런 자세가야말로 진정한 역사 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를 미화하지도 않고 폄훼하지도 않으면서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거기서 교훈을 찾는 것 말이에요. 김유신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지만 그가 우리에게 던진 화두는 계속될 것입니다. 통일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그 과정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역사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를 위한 거울입니다. 김유신의 삶을 통해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어요. 그 교훈을 잘 새겨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야 하겠습니다.